안녕하세요. 옷도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올해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최근에도 꽤나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올해 다사다난했지만 독서인으로서 가장 기분 좋은 소식 무엇인지 여러분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10월 10일에 참 자랑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님께서 최종 수상하셨다라고 발표가 되던 그 순간에도 어안이 벙벙했는데, 바로 어안이 벙벙한 이후에는 아시아 여성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분들의 나이를 쭉 열거해 보았을 때 한강 작가님의 나이가 꽤 어린 편에 속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한강 작가님께서 한 번쯤은 그런 큰 문학상을 받으실 건 알았지만 기대는 했지만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저희가 더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은 최종 후보조차도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식이 더욱더 신선한 충격, 좋은 충격, 긍정적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강 작가님께서 상을 수상하신 이후에 또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한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애독가로서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한강 작가님께서 수상하신 노벨문학상 정말 정말 축하드리지만 그 노벨문학상 시즌이 오면 매년 거론되는 작가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작가님의 작품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거릿 애트우드 님이십니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캐나다 여성 작가인데요. 여러분께는 아마 시녀 이야기와 증언들, 눈먼 암살자 이 정도의 작품으로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구독하고 있는 북튜버 분들의 추천 영상을 보면 시녀 이야기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어 원서 사이트를 보더라도 시녀 이야기를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작품 중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 작품들을 살펴보진 않고 다른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썸네일에 힌트를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자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작품인데요. 추측 가능하신가요? 이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마거릿 애트우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바로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바로 마거릿 애트우드의 그레이스라는 작품이에요.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읽은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여운이 일렁이고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들고 왔고요. 오늘은 이 책 한 권만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건데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큰 스포 없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략한 줄거리와 제가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구절들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저의 책수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1996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책입니다. 마거릿 애트우드 작가님은 부커상 최종 후보에 총 6번 노미네이트 되셨고 그 6번 중에서 2작품이 최종 수상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수상작은 눈먼 암살자가 2000년 수상을 하셨고요. 2019년에는 시녀 이야기의 후속작으로 나온 증언들이 부커상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증언들은 수상을 할 때에 이 증언들은 다른 작가님의 작품과 공동 수상을 한 이력으로 찾아집니다. 이 작품은 96년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책이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843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기반으로 쓰여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소설인데요. 조금은 추리, 조금은 스릴러 느낌이 나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소갯말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살인자, 사기꾼, 색정녀로 불린 순결한 소녀, 그녀의 이름은 그레이스. 캐나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로 알려진 그레이스 마크스의 실화의 바탕을 둔 작품. 그레이스는 영악하고 잔인한 살인마일까? 아니면 가혹한 누명을 뒤집어 쓴 순결한 희생양일까? 이런 식으로 소개글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게요. 1843년 캐나다의 한 대저택에서 시체 2구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시체는 그 집의 그 대저택의 주인 중년 남성 토마스 키니어. 두 번째는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며 생활을 하면서 일하던 하녀 낸시 몽고메리. 그 시체 2구가 발견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용의자가 금방 잡힙니다. 용의자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인데요. 첫 번째 용의자는 그 집의 하인 제임스 맥더모트, 두 번째 용의자는 그 집의 하녀 그레이스 마크스. 바로 이 책의 제목 그레이스와 동일하죠.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됩니다. 제임스 맥도모트와 그레이스 마크스가 용의자로 불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동일하게 교수형을 선고받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임스 맥도모트만 교수형에 처하고 그레이스 마크스는 교수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레이스가 왜 감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레이스의 유년 시절부터 쭉 그레이스의 삶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맥더모트는 굉장히 분개합니다. 내가 혼자 그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고 그레이스 마크스 저 여자랑 내가 같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내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레이스 마크스 저 여자가 나를 주도하고 나를 시켜서 살인하자고 유혹해서 벌인 일이지 내가 주도한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나만 교수형에 처해야 하고 저 여자는 종신형으로 감형을 받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분개를 하는데 결국에는 혼자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뭐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왜 그레이스만 교수형이 아니라 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을 시점에 이 책을 독서 모임을 들고 가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독서 모임원들은 이 질문에 바로 그레이스가 꽤나 예뻤나 본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레이스의 미모가 좀 아름다웠던 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주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주된 이유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 그레이스가 16살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제임스 맥도모트와 그레이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레이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던 그 날, 특히 그 날 중에서도 낸시 몽고메리의 살인이 일어나던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맥도모트는 그 토머스 퀴니어와 낸시 몽고메리 둘 다 죽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레이스는 낸시 몽고메리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맥도모트의 죄는 2라고 한다면 그레이스의 죄는 약간 1에서 1.5 정도여가지고 감형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진술이 바뀌는 게 더 나쁜 것 아니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쁜 것 아니냐? 제임스 맥더모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레이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레이스가 진술을 할 때에 그 눈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레이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나이도 어리긴 했지만 그때에는 그 시절에 좀 일도 나가고 했으니까 지금보다는 청소년 인권이 더 보호받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렇게 감형을 받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레이스의 심리와 정서가 굉장히 불안했었다는 점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의 심리가 왜 그렇게 불안해졌는가라는 것을 조금씩 파헤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거릿 애트우드님께서 그레이스의 이 실화를 바탕으로 거기 상상력을 한 스푼 더하셔서 만든 작품이 요 그레이스인데요.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다 보면 그레이스가 진짜 살인마가 맞나? 아닌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레이스를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뭐 살인을 더 덮자, 살인을 용인한다, 뭐 살인자를 뭐 옹호한다, 뭐 이런 입장은 저도 마거릿 애트우드 작가님도 아니지만 그레이스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끔 만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일랜드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영국의 식민지로서 아일랜드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꽤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도 좀 경제적 자본이 있으면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레이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제도 많은데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레이스의 가족 전체가 아일랜드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일랜드를 떠나던 그때 그레이스는 12살이었어요. 이때 아일랜드 노동 계층들이 캐나다로 많이 이주를 했다라고 하던데 그레이스가 캐나다로 이주를 하던 그 시점은 아니지만 그 시점 이후에 한 2, 3년 후쯤? 4년 후쯤에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으로 삼던 감자 역병이 생겨가지고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나면서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일랜드의 총 인구가 800만 명 정도였는데 100만 명이 감자 역병 때문에 목숨을 잃고 100만 명이 또 캐나다로 이주를 가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기근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일랜드의 농민 계층들, 그레이스가 속한 그 계층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다고 해요. 식민지 생활을 겪기도 했고 또 먹고 살 만한 게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으로 살고 싶어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를 하기를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캐나다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지만 사실 캐나다도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캐나다가 신천지에 해당하는 참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으로 펼쳐지긴 했지만 캐나다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온 가족이, 그레이스의 가족이 큰 배를 타고 캐나다로 이주를 하는데요. 이때 살펴보면 그레이스는 이민자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하층 계급, 농민 계층에 속해 있었다는 점, 가난했다는 점,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다라는 점 해서 삼중의 취약성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그레이스의 한 명의 개인사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전체주의와 식민지 생활 밑에서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고 배척을 받던 그런 여성의 투쟁기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큰 배를 타고 가족과 캐나다로 떠나는데요. 큰 배에는 그레이스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와 비슷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로 살고 싶어서 떠나는 가족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큰 배에는 악취가 가득했겠죠. 며칠 동안 그 바다를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화장실 문제나 뭐 서로의 신체에서 나는 악취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12살 우리 그레이스는 꿋꿋하게 동생들도 잘 챙기고 굉장히 무책임한 아빠 대신에 동생들을 잘 챙기면서 가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임신한 건 아닌데 배가 나왔네? 엄마 배가 언제부터 저렇게 나왔지?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하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 안에서 파도가 치는 그 엄청나게 넓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1840년대에 배 안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레이스가 옆에 있던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의사를 모셔오기는 하지만 의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좀 이상한 소리만 좀 할 뿐.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그레이스가 큰 배에서 엄마를 먼저 하늘로 보냅니다. 엄마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정말 좋은 옷으로 좋은 이불로 이렇게 감싸주고 싶지만 적절히 좋은 것으로 천으로 이렇게 싸서 엄마 시체를 바다에 풍덩 떠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엄마와 이별을 하게 되고 그레이스는 잠깐 슬픔에 젖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건 흘러가죠. 그 배가 파도에 흐르는 것처럼 인생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레이스의 가족이 모두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변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떠났지만 자기가 이 자식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따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술값으로 다 써버리고 아이들은 그 집주인에게 뭐 구걸하다시피 뭐 얻어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그레이스 아빠가 그레이스 엄마가 짊어지고 왔던 소중히 여겼던 비싼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때부터 진심으로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우리 어머니를 신발 닦는 걸레보다 못하게 취급한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그걸로도 모자라 장미가 그려진 어머니의 사기 찻잔을 팔고 깨진 찻주전자는 그냥 두라고 제가 애걸복걸해도 깨끗하게 붙일 수 있겠다며 그것까지 팔아버렸죠. 어머니가 신었던 신발도 그런 식으로 없어졌어요. 가장 쓸만했던 시트도요. 차라리 가엾은 우리 어머니를 바다에 묻을 때 썼더라면 좋았을 것을. 캐나다로 가는 그 거친 여정에서 내 자식들을 다 챙기고 그 바리바리 뭐 몇 개 쌀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챙겼던 그 찻 주전자, 엄마가 소중히 여겼던 장미가 그려진 그 차기 찻잔, 그런 걸 아빠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서 뭐 월세를 낸 것도 아니고 자기 술값으로 썼으니 얼마나 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겠어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있으니 참 진짜 이 삶이 막막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아빠를 미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빠가 또 이 말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저더러 너도 이제 다 컸는데 방만 축내고 있을 거냐? 너희 언니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년이라 월급 한 푼 보낸 적 없긴 하지만 너희 언니처럼 너도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럼 동생들을 누가 돌보느냐 하고 했더니 제 바로 밑 동생인 케이티한테 맡기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때 케이티 나이가 9살, 정확히 말하면 9살하고 6개월이었어요. 시대적 문화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이 이야기가 200년 전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도 자기는 자기 자식 하나도 뭐 이렇게 관수하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케어도 못하면서 12살 난 딸한테 배은망덕하다면서 밥만 축내고 있을 거냐며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는 이 아빠.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이스는 진짜 떠밀려서 하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진짜로 아빠한테 조금씩 뜯깁니다. 그레이스는 뭐 주기 싫었겠지만 뭐 동생들을 생각해서 줬겠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너무 어렸으니까. 여자의 고생길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제 고생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요. 만약 제게 선택권이 있다면 하느님이 제게 주신 부모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이 부모님 아래에서 절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레이스. 어떻게 정상적인, 어떻게 건강한 정신을 지닐 수 있었겠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사랑과 보호와 소속감과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것이 당연한 결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레이스에게 다행히도 좋은 친구가 한 명이 생겨나는데요. 그 친구는 바로 메리 휘트니입니다. 같이 한여 생활을 잠깐 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정신력이 엄청난 친구였어요. 긍정적 사고, 최근에 원형적 사고가 유행했었죠. 약간 그런 수준의 원형적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하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녀로 살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그레이스에게 말을 해주고요. 그레이스는 하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고 어깨를 움츠리고 다녀야 되고 그 집주인이 보이지 않는 뒷계단으로 다녀야 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메리 위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계단으로 다니라는 소리를 듣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가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계단으로 다닌다는 거죠. 메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근사한 옷과 장신구를 차려입고 앞계단을 어슬렁어슬렁 오르내리지만 집안의 실질적인 일은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이 거기에 얽히거나 끼어들어 봐야 민폐일 뿐이었어요.
돈이 많기는 해도 나약하고 아는 게 없고 대부분 발가락에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가도 방법을 몰라서 불도 못 지피고 본질적으로 사람 자체가 신부님의 불알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선생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메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완전 정신승리자죠. 자기들이 한여로 일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주인네보다 할 줄 아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인네는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도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우리가 낫다 라고 하며 정신승리하는 거죠. 메리 위트니는 그레이스에게 정말 든든한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레이스의 마음에 메리 위트니가 오랫동안 남는데요. 안타깝게도 육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책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책의 구절을 방금 몇 개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그레이스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투를 쓰고 있죠. 캐치하셨을까요? 중간에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몇 번 부르거든요. 바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 건데요. 그 선생님은 바로 정신의학 전문가 사이먼 조던 박사입니다. 그레이스가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15년 동안 옥살이와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15년이 지난 시점, 요 시점에서 지금 서술이 되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이 시점에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그레이스를 좀 감싸주려고 합니다. 그레이스가 살인자가 맞기는 하지만 무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레이스가 좀 삼중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모범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형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종신형은 조금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그레이스가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너무나도 안쓰럽지 않냐라고 하면서 조금이나마 감형을 해주고자 하는 무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감형을 해주려고 해도 그레이스의 기억을 되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이 기억을 되살릴 수가 없는데 그 시절에는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19세기쯤에는 정신의학과 유사과학이 좀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전문가 사이먼 조던 박사가 나섭니다. 제가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제가 그레이스를 도와주고 싶고 제가 그레이스의 기억을 한번 되찾아 보겠습니다.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레이스를 도와주겠다고 나타납니다. 사이먼 조던 박사는 그레이스를 진짜로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첫 만남에 예쁜 사과 하나를 준비해 갑니다. 뭐든 첫 만남에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사르르 녹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과를 주면 이런 걸 뭐 준비하셨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와 진짜 맛있게 익었네요. 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 먹을 텐데 그레이스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과 하나로 풀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빗장이 아니고 그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레이스는 사과를 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목적을 알겠다. 그는 수집가다. 사과만 주면 나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사에서 나온 모양이다. 아니면 여행하며 견학 중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방에 들어와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들이 쳐다보면 개미만큼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 그들은 그런 나를 엄지와 검지로 집어 한 바퀴 돌린다. 그런 다음 내려놓고 가버린다. 그레이스를 거쳐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5년 동안. 죄를 저질렀을 때 만났던 경찰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나섰던 변호사들, 그리고 그 재판을 이끌었던 판사나 검사, 뭐 교도관, 정신병원 원장, 간호사, 의사, 뭐 구경꾼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다 그레이스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억압하고 배제의 대상, 그리고 또는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를 응당 도와주어야만 하는 담당 의사마저도 그때는 여성 인권이 조금 낮은 위치, 나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레이스를 성적으로 겁탈하기도 하고요. 그레이스를 담당하는 교도관들도 그레이스에게 성적인 농담, 아주 수위가 높은 진짜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성적인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레이스는 진짜 이 영혼이 발기발기 찢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먼 조던 박사가 좋은 마음으로 줬던 서가를 보고도 또 나를 또 수집하려고 주는 그런 사과, 그런 수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사이먼 조던 박사가 그레이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레이스, 당신을 돕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레이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문지방을 넘는다. 그들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감사를 바라고 개박하에 파묻힌 고양이처럼 그 안에서 뒹군다. 이 사람은 집에 가서 혼자 중얼거리고 싶은 거다. 내가 엄지를 집어넣어 자두를 꺼냈지. 난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의 자두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자두. 톡 쉽게 떼서 톡 쉽게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는, 한 손에 딱 쥐어지는 이 쉬운 자두. 나는 어느 누구의 자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쉽게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지난 이야기를 쉽사리 열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의 자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한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자, 그리고 하층 계급, 그리고 여성으로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 제대로 된 친구도 많이 사귀지 못했고,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꾸만 삼키면서 살다 보니까 기억이 소실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에 38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 오갔던 이야기들을 모조리 떠올려 본다. 나는 잔인한 악마이고 불안당에게 끌려가 목숨이 위험했던 순진한 희생양이고 나를 교수형에 처하면 사법당국이 살인을 저지르는 게 될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고 동물을 좋아하고 안색이 밝은 미녀이고 눈은 파란색인데 어디서 말하기로는 초록색이고 머리는 젓갈색인 동시에 갈색이고 키는 크거나 작은 편이고 옷차림이 단정하고 깔끔한데 죽은 여자를 털어서 그렇게 꾸민 거고 일에 관한 한 싹싹하며 영리하고 신경질적이며 뚱한 성격이고 미천한 신분인 것에 비해 조금 교양이 있어 보이고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라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교활하며 삐딱하고 머리가 멍청해서 바보 천치와 다를 바 없다. 나는 궁금하다. 내가 어떻게 각기 다른 이 모든 사항들의 조합일 수 있을까? 어느 누구는 그레이스의 눈을 파랗다고 하고 어느 누구는 초록색이라고 하고 어느 누구는 키가 크다고 하고 어느 누구는 작다고 하고 어느 누구는 똑똑해 보인다고 하고 어느 누구는 바보 천치라고 하고 그레이스는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레이스는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레이스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살인을 옹호하는 입장인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속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레이스는 16살이었는데 말이에요. 소설의 표지가 퀼트예요. 퀼트, 이렇게 뭔가 짜여지는 것. 그레이스가 진짜 이 퀼트를 짜는 것에 대해서 능하기도 했고 이 퀼트에 대한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꽃에 대한 이미지도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나눈 인물들 외에도 참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고 제가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몫은 여러분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96년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에 저희가 읽어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오늘은 이 작품 하나만 들고 왔는데요. 저는 좀 시간이 흐르면 또 재독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좋은 작품이었고요. 여러분께 소개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오늘입니다. 오늘도 제 긴 책수다를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